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일본이 기술 준 게 아니에요. 북한이 준 게 아닙니다. 소련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전부 미국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축, 반공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 세 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 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6.25 이전부터 행선 남노당 세력과 6.25 과정에서 김일성한테 도와준 세력, 자생적인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묶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저항을 시키고 투쟁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김일성 노선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장을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들까지 시의원, 구의원 속에도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성출직에 나온 사람들을 그런 사상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이미 폐지된 지, 사문화된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탄핵돼 나간 근본 원인은 바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서 보내는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감옥서 보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연설하고 글을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이석기를 감옥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학생은 가르치지 않고 정부에서 사무실 대주고 그 사람들 예산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이거 잘랐어요. 공무원들 연금, 국가 재정이 IMF 이후에 파탄이 나고 어려워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좀 줄이는 연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의식을 가리키는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되는 가장 주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였다. 그 역사는 통일된 이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쓴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국사 교과서를, 그 나라의 국사를 학자들 마음대로 기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다 보니까 종북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다 부정하는 이런 논조로 쓴 역사교과, 국사교과서를 거의 90% 이상 학교에서 채택해서 가요. 정교조에서 압력을 넣어요. 그 아이들이 사상이 김일성 사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시각에서 기술하고 국정교과서에서 어무지로 가르치도록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 대통령 때 청와대 가서 맨 먼저 1번 결제한 것이 그 교과서 폐기시키는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유통일을 이루어보겠다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김정은이 참수부대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국군날 현장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품으로 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2015년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 아닌 지령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나왔어. 그래서 대통령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금 당면 과제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이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이루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권요? 정치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더불다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부터 해서 과거에 다 주사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핵심 요원들은 자유한국당 다 무너져가던 당을 천막당사서부터 해서 재건을 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자기 정권 두 번이나 정권을 창출한 그 대통령이면서 자기 당의 보수를 등 뒤에 칼 꼽아가지고 62명이 탄핵에 가담해서 탄핵을 시킨 페루나들이고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정치 배신자들이 집단입니다. 저들에게 국민 여러분 무슨 기대를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도 하나로 통합해라. 제발 정치권 너희들 우파 싸우지 말고 하나를 통합해라 하고 하는 목소리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통합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은 통합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해놨어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촛불이 집권하고 나라 꼬라지 일이 된 거 아니냐. 그 탄핵에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무성, 김성태, 당 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린 홍준표, 그리고 탄핵 핵심 여건 유승민, 이런 정도라도 너희들이 드러내라 이거야. 스스로 정계 은퇴하든지 하게 압력을 넣어서 시키든지 안 되면 당론으로서 쫓아내라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가 와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최근에 와서.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그대로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됐을 때 과연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말로 이 허평안이나 조은진, 홍문정 대표 이분들이 야 우리 눈 딱 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보수 우파 국민들 걱정하니 그냥 하나로 합치자 했을 때 3년간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 수많은 태극 애국 국민들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를 통합해도 투표에 안 합니다. 투표에. 외면하고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든지 개헌을 해서 강조 5.18도 그 헌법 전문에 넣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은 체제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헌하려고 했죠. 그나마 국회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개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매개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제 선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강조 5.18 비방금지법 이 4개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통과했어요. 11월에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120석 이상은 못 가져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더불어당 혼자서는 개헌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석을. 개헌하려면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썩은 밥을 썩은 뭐 별짓을 대도 120석을 더불어당을 갖더라도 80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중대, 3중대가 40석, 40석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200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의 숨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20석을 확보하면은 전국권 한 석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은 120석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석을 가지고 지역구 되는 사람 등당 그리고 떨어져도 사표를 방지한다는 이런 명분하에 이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득표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눠주겠다는 게 이게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들어가면은 120석 이상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180을 저 가져가는 겁니다. 120석 얻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선거법 위반해서 전부 재판에 한 20-30명 걸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개헌 과정에서 칼 들어대고 네 배치 떨어질래 동의할래 해서 하면 20석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개헌선 확보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더불어당 이 핵심 친구들이 개헌을 위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실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을. 공수처법이 뭡니까? 거기 저항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뭡니까? 물론 검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한테 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주 비방금지법은 논할 가치도 없는 법입니다. 지구상에 그래 지금 국가 원수 모독죄도 없어졌는데 강주 5.18이 무슨 하늘에 떨어진 하나님보다 더 위입니까? 하나님도 지금 욕하잖아요. 예수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 욕을 하는데 그걸 비방하면은 뭐 7천만 원 벌금 이하 벌금 면고 뭐 5년 이하 징역인가 뭐 내용이 그렇답니다. 7년이야. 7년이야.
그걸 뭐 비방하거나 왜곡하면은 그런 법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네개 법인데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거 막아보겠다고 좀 덜어놓다가 지금 49명이 말이죠. 지금 폭력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받고 출두하라고 연일 압박받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요. 천막 당사 광화문에 쳤는데 이 박은성이라는 서울시장이라는 저 사람이 6월 25일 날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텐트를 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이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 활동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강화문 광장 운영 조례를 들어대 가지고 그걸 불법이라 해서 강제 철거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70여 명의 우리 동지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절상을 당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우리 폭력 집단으로 현행범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 대집행 비용 1억 4천 또 뭐 등등 비용해서 약 2억 7천 정도를 우리 공화당 차압에 지금 들어와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도 정당 탄압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선거철만 되면 평소 욕하다가도 그래도 한나라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신 계속 밀어줬잖아요. 그런 밀어준 결과가 자기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60명의 동지가 탄핵을 시키는 이런 썩은 집단이 되어버리는 저들에게 무슨 후방을 찾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그 일을 밀어줘야 된다는 국민들이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 공화당 너희들 투쟁하는 선명성이나 투쟁하는 내용이나 목표 좋다 이거지. 그러나 국회의원 한두 석가 뭐 하겠냐. 그래도 국회의원 100여석 있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밀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 논리가 맞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석이 부족해서 탄핵시켰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첫째는 정상적인 선거가 있을 때 대비해서 우리는 가야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아무리 많은 표 국회의원 만들어줘도 120석 만들어줘도 개헌 못 막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개헌 저지를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석 이상 확보해야 돼요. 이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선거가 있겠느냐는 걱정합니다. 선거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끌어내야 된다는 애국 국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퇴진을 공식 선언하고 10월 3일 날 국민 총궐기에서 청와대 쳐들어간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9월 28일 날 서울 수목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우리 공화당 서울역에서 대국민 총궐기 저항 집회를 합니다. 대국민 여러분 나오시고 또 어디든 나오십시오. 나와서 정말 우리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이리까지 일대를 전부 꽉 메우면 문재인 이 일파들이 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노선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깨어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지금까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부대에서 한 시국 이런 과정, 우리 조국 대한의 처한 현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영우 방송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정가훈 목사가 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묻겠는데요. 정가훈 목사가 이제 10월 3일 날 국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1000만 서명 한 걸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하고 이제 선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돼 있고 한데 일반 국민들 그동안에 저 태극기 세력들 중에도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묻고 갈 수가 없고 먼저 논의하고 그 탄핵의 원흉들을 어느 정도 5적이라든가 7적, 5적 뭐 이런 사람들을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도 해결을 한 다음에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 또 정가훈 목사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부터 해서 국민들이 총 걸게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급하니까 끌어내리고 나서 논의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반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쪽에서 정가훈 목사 쪽에서 하는 것도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 공화당에서 또 투쟁하는 그 방법도 지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지지합니다. 두 번 돼 있는데 차제에 지금 당장 10월 3일 날 이제 목전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어떤 이제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그런 문제하고요. 또 독립적으로 별도로 그냥 지금과 같이 그냥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민들도 다 합쳐야 된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조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화당도 또 자유롭지는 못하는 통합을 해서 같이 끌어내자 하는데 따로 이래 해가지고 하지 않았냐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당장 10월 3일 날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목숨 내놓고 저쪽에서는 이제 한다고 뭐 서명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서명도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그 전에요. 제가 봉준호입니다. 아니 이 질문했기 때문에 예, 그 관해서 그 내용을 한 번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나오면은 한 군데서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분산해서 해야 효과적이지. 무슨 뭐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했다. 서울역에서 어디 뭐 들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다 광화문에 몰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각자 서울역, 광화문, 대한문 각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방법이고 예. 일단 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질문도 답변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다 붙는다고 생각됩니다. 서대문, 저 종로, 저 을지로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그 인원이 같이 어디 해치지 말고 잠깐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며칠씩 투쟁하든지 해야 홍콩처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직
10월 3일 날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는 정강훈 진영이나 우리 진영하고 제의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없고 이번에 9월 28일 날 우리 공화당은 하여튼 국민 총궐기를 대비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네. 이런 것은 방침이 정해져 있지만 10월 3일 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논의되거나 협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정강 목사 쪽에서 정말 뭐 그날 애국 국민들을 다 모아서 청와대 담을 넘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그날 끌어내려서 나를 바로 뒤집겠다 하고 뭐 공공의 선언을 하고 있던데 네. 금년 8월 15일도 그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한다고 그러는 거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보고 뭐 같이 하자든지 뭐 하자든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날 어떻게 한다 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화당 쪽에 정해진 게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말 그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들도 그냥 앉아 구경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저쪽에 진정되는 사태와 저쪽에서 나오는 어떤 제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논의할 문제다 하는 겁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연합회 대표 선구영 대표 홍진무입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북한이 이 대한민국의 그 고려연방제를 통한 정치적 적화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봤을 때에 무력 도발에 의한 적화 가능성이 항상 지금 상존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무장 해제가 상당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전방에 곧 내년 초인가에 27사 해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27사 외에 또 포함해서 한 3개 사단이 해체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천 전방 지역 쪽에는 대대급 하나, 중대급 2개 부대가 비어있는 것을 저희 선구자 방송을 나가서 취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세력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벌이면서 거기에 온통 국민들이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 상황에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형적인 군인상을 가지신 우리 혁병한 공동대표님 입장에서 그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박도가 북한 땅이냐 또 남한 땅이냐 이런 그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방제 적과 통일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된다고 한 적이 없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적과 통일하기 2가지 전략을 썼어요. 첫째 하나는 무력 도발이죠.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게 1번 노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보다 병력이나 무장력에서 2배 규모로가 2배 이상의 무력을 유지해왔고 핵무기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 우리한테는 안 쓴다, 뭐 대미 협상용이다, 뭐 하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우리 거 되는데 우리는 미국 때문에 못 갔는데 뭘 걱정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핵무기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정말 무력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미군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대미 협상하는 건 맞아요. 하는데 바로 그 협상 내용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다니 대한민국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거 달라 소리는 차마 못하고 알고 있어요.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수비하자는 거죠. 이제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하고 휴전 수비하자는 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연방제, 고려 연방제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인데 우리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하고 그걸 중간 정권이라고 해요. 이들하고 합작해서 연방제로 가고 군국주로 적화한다는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인데 이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우선 노선은 이걸로 취한다. 그 다음에 무력 적화 상황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북한이 쉽게 무력 도발을 못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광주 사태와 같은 북한 특수군들이 대한민국 수도를 비롯한 곳곳 몇 개 도시에 들어와서 그런 분탕을 일으켜서 혼란을 조성시키고 광주 사태처럼 그런 혼란을 조성시켜가지고 기습적으로 바로 우리가 내전 행태로 북한군을 인민군을 환영하는 행태로 해서 적화되는 그런 행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의 사단들을 줄이고 병력을 줄이고 경제시설을 철거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만은 일은 아닙니다. 이미 김영삼 정권 때도 동해안에 철저히 다 걷어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 우리 국민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걷어내기 시작을 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 돌아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겉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부터 줄이고 우리부터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안 하면은 북한도 할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북한하고 연결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병력 줄이는 문제도 이미 김대중 정권 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없다. 통일의역 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국방부에서 중장기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말기에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걸 대비한 군을 만들어 했더니 그게 구체화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선 10년간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이 안보적인 군사적인 관점을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경고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에서는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저항밖에 없어요. 이걸 정치권에서 국방위에서 따지고 묻고 국회에서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여야 어느 정당이 하나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박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기가 막힌 게 국방부에서는 정전협정 당시부터 북한 땅이라는 겁니다. 북한 지역이래요. 정전위에 문의했는데 정전위에서도 북한 지역이 맞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국방장관이 국회 나와서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구역에서 우리 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저는 엊그제 이봉규 TV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다시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국방을 꾸려졌다니까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그 한반도에는 군사 시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한 군사 시설을 만들었고, 뭐 국방부 말에 의하면은 레이더, 탐지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건 뭐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엄연히 9.19 위반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거기 설사 북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 비무장지대 NL을 여는 이 지역에 새로운 군사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정전에다 항의를 해야 되고 북한에다가 9.19 위반으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것이 답답하고, 강화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까지 물이 나면은 그 조개파로 들어가고 했대요. 우리 땅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정전 위에서 북한 지역에 맞다고 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 민간 조사 기구여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고, 이건 정전위에다가 문의를 다시 확실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론 내리는 문제다. 지금 속단해서 우리 것 아니다 하는 것은 나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 다만 거기다 군사 시설을 북한에 했다는 이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남북협의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럼 일단 철거시키고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놓고 거기 소유권을 정확하게 따지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은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겁니다. 안고 있는데 거기에 뭐 우리 사단 몇 개 더 줄이고 안 줄이고 이런다고 전쟁을 막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정치는 어떻게 하더라도 강력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즉각 응징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만반의 태세와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가 완결되고 남북 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기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철조망 좀 걸어내고 GP 몇 개 폭파하고 뭐 방벽 몇 개 걸고 사단 몇 개 줄인다고 해서 안 줄인다고 해서 전쟁을 억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작은데 이런 데서 말려들어서 논의하고 싸우다가 큰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한미동맹 지켜야 한다. 네. 주한미군 지켜야 된다. 한미연합사 체제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고 그걸 해체하고 무력화시키는 데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쟁의 억제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네.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 제가 좀 입 치료가 지금 마스크를 맡고 있는데 유튜브 연합 회장 홍주루입니다. 참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오직 한 번 우리 허평한 장군님만 이 태극기 전선의 일선에 서 계시는 별 중에 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주사파 정권의 어떤 헤게모니 정탈전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저도 그렇고요. 지금 호남 주사파, 그리고 경상 주사파, 산호맹, 전대협.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간부들끼리 모여 있는, 말소리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전라도 호남은 무조건 다음에는 임종석이를 민다. 그런 얘기들을 그 각 지역들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유지들이 임종석이를 민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국 사태가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허장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저거 이봉주 TV 나가서 예, 2주 전에 예, 그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했어요. 예. 2주 전에 한 게 이제 62만 명이 봤습니다. 아. 내가 유튜브 대담 인터뷰 한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올렸고 이번 주 월요일 한 건 33만에 돌파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아,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호남 좌파들하고 영남 좌파들의 내부 권력 투쟁이다. 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우리 언론에 정말 제대로 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입니까? 지금 조국 사태라서 지금 한다는 게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걸 터뜨리잖아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빼내겠어요? 언론사에서 빼내겠어요? 언론사도 그렇죠. 누군가 중위가 보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검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검찰도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검찰이 뭐 평소부터 개인에 대한 무슨 파일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당시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씨가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될 거를 누가 생각했어요? 처음에 뭐 나와서 뭐 한다고 할 때 지지율이 3%가 채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날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호남 김대중 대통령이 어차피 호남 사람 내세우고는 집권이 안 되니까 대리인을 내세운 거죠. 내세웠고 경상도 사람 대리인 자기들하고 비슷한 노선을 가진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집권하고 보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뭐 따라다니는 측근들이 없었어 있었지. 그게 뭐 경상도 뭐 주로 경남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호남 김대중 정권에서 요소에서 다 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자기 정책을 제대로 펴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우리당 만들었잖아요. 새천년 민주당 없애버리고 그래서 평화민주당으로 전략이 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져 12%까지 가버렸잖아요. 호남 세력들이 다 이 새끼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말이야. 우리 배신하고 저지네. 그때 정동영, 천정배 둘만 기용을 했어요. 호남 정치 중에서. 통일부 장관하고 뭐 그 장관 부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권이 몰락하는 길을 갔다고요. 자, 이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어보려고 또 그 핵심은 노무현 문재인이 이루는 그 측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부산 경남 그 핵심 젊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문재인 떼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호남 지지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광주 갔잖아요. 가니까 야, 너 당시 노무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네가 비서실장할 때 그거 없애고 우리 당 열린우리당 만들었잖냐 하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아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집권하면 확실하게 호남 봐주겠다 이래 챙기겠다. 그래서 되자마자 챙겼잖아요. 확실하게. 총리부터 뭐 각부 장관, 검찰총장, 뭐 헌재소장, 육군 해군 총장, 참모총장 주로 광주 일곱 중심을 해서 호남 사람 다 챙기고 요소도 다 장악이 됐단 말입니다. 했는데 한 2년 반 지나니까 문재인 만든 영남 그 핵심 세력들은 또 뭡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정권 다가가는데 자기들 또 패치 보지도 못하고 칼자루도 한번 못 쥐어보고 그래서 대표 선수가 나온 게 조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종석이 비서장에서 또 나갔단 말입니다.
쫓겨나갔는지 뭐 어떤 이유로 나갔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국이를 법무장관 안철로 할 때 처음에 북한에서 비방했어요. 남쪽 좌파들도 보수 우파들을 못지않게 같이 썩어버렸다고 비판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있다가 선회해가지고 조국을 임명시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임명시켰다고 그러대. 그 방금 들은 것처럼 호남인들도 이제 이 정도 되시면 우리도 이제 호남 대통령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만드는 거 좋다 이겁니다. 나는 뭐 호남 사람이 하든 영남 사람이 하든 충청도 사람이 하든 국가 대통령 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정신, 정치적으로 좀 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선대 뭐 서로 충돌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7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선택과 노력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됐는데 왜 그 노선을 추정하고 따르면서 자유대응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요. 저는 내부 권력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에요. 소위 좌파라는 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주사파가 있어요.